반갑습니다, 여러분.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2013년 2회 필기 기출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목재 왕대공 지붕틀에서 압축력과 휨 모멘트를 동시에 받는 부재는, 일단 왕대공 지붕틀은 이렇게 C자 형태로 1.8m에서 2m 간격으로 이어지는 아이고요. 이렇게 세모 형태, C자 형태가 하나의 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이렇게 C자 형태로 된 것이 C자보, 옆으로 가는 것이 평보, 이렇게 세워진 가장 큰 것이 왕대공, 달대공, 달아내린 것, 빗댄 것은 빗대공, 이렇게 된 것을 하나의 세트로 연결하는 거고요. 여기 맨 위에 가로로 지나가는 부재가 종도리, 그리고 여기 있는 처마도리와 깔도리, 중간중간 지나가는 중도리, 이렇게 해서 지붕틀을 형성하는 형태입니다. 자, 여기에서 압축력과 휨 모멘트를 동시에 받는 것은, 일단 압축력은 이렇게 기울어진 경사재 또는 사재들이 대부분 받고요. 기울어진 것은 C자보와 빗대공이 있는데, 빗대공보다는 C자보가 더 큰 압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휨 모멘트 동시에 받고요. 단면 크기가 가장 큰 것 미리 알아두시도록 하겠습니다. 2번 건축물의 밑바닥 전부 기초판으로, 온통 다 기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계속 나오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2016년 문제부터 풀어오고 있는데 계속 나오는 문제라서 이렇게 한 세트로 묶어두었고요. 여기서는 한 켜씩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막으로 된 구조예요. 사실상 이건 답이 하나밖에 없죠. 공기막인데요. 공기막은 건물 내 외부의 기압차를 이용해서 풍선 모양의 지붕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철골 구조에서 주각 부분에 사용하는 부재가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일단 주각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주각은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기초 위에 H빔을 이렇게 얹고 싶어요. H빔. H빔은 철이고 얘는 콘크리트잖아요. 그래서 밑에 철판으로 된 베이스 플레이트, 이것을 앵커 볼트가 긴결을 하고요. 그럼 베이스 플레이트는 맞는 거죠. 그리고 베이스 플레이트 옆에 이렇게 아래쪽이 큰 날개 모양 윙 플레이트를 붙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클립 앵글이라고 해서 중간 부분을 잡아주는 것, 그리고 윙 플레이트 옆쪽을 잡아주는 사이드 앵글, 이것도 맞죠. 그런데 플랜지 플레이트는 이게 아니라 플레이트보, 조립보에서 이 부분이 플랜지 플랜지, 여기가 외부, 상하의 날개처럼 내민 부분, 이것이 플랜지 플레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 문제에 주각 부분에 사용하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교재에 나오는 것은 베이스 플레이트, 사이드 앵글, 윙 플레이트, 클립 앵글, 이렇게 나오는데, 최근에 리브 플레이트, 이것도 나오던데, 이것도 주각에 쓸 수 있다라고 좀 같이 엮어주시면 좋겠습니다. 6번 다음 중 쉘 구조의 대표적인 구조물은 이렇게 나왔고요. 그냥 같이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쉘 구조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원래 쉘 구조는 지붕을 곡면으로 구성해서 이 사이 스팬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7번 목구조에서 토대를 기둥 및 기초부와 연결해주는 연결재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것은 물론 다른 거 다 봐야 되지만 확실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듀벨은 두 목재 사이에 끼워 전단력에 대한 보강을 한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토대를 기둥 및 기초부와 연결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렇게 가로 부재가 가고 세로 부재가 올라가는 것이 기둥과 토대를 연결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초부를 연결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 아래쪽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전단력에 대한 보강은 확실히 아니다라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8번. 네 변으로 지지되는 슬랩입니다. 4번 아니고요. 네 변. 네 변으로 지지한다는 것은 이렇게 보와 보 사이에 슬랩이 끼어들죠. 이렇게 봤을 때 서로 직각되는 두 방향으로 주철근을 배치라고 했습니다. 지금 4개의 보에 지지되는 거고요. 이렇게 4개의 보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대부분 슬랩은 4개의 보에 지지를 해요. 이렇게. 근데 혹시나 뭐 슬랩이 별도로 캔틸레버식으로 빠져 있다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서로 직각되는 두 방향으로 주철근을 배치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1방향 슬랩은 단변에 비해 장변이 2배가 넘어가죠. 이 말이 뭔 소리냐면 확실히 짧은 쪽, 확실히 긴 쪽, 이것은 1방향이에요. 그래서 힘의 방향이 단변으로만 흘러간다라고 보고 이렇게 단변 방향에만 주근을 배치해요. 근데 여기는 두 방향으로 주철근을 배치했어요. 단변과 장변의 비율이 2를 넘지 않아요.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단변에도 주철근을 배치하고요. 이 장변은 원래 배력근이거든요. 주철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방향이 확실하지 않다, 애매하다, 모호하다 라고 해서 장변 방향에도 주근을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향 슬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다음과 같은 플랫 트러스에서 각각의 부재에 작용하는 응력이 옳지 않은 것은 자, 지금 이게 플랫 트러스라기보다는 프렛 트러스라고 읽는 것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영어다 보니까 플랫이라고 쓴다고 뭐 틀린 건 아닌데 그래도 읽을 때 일반적으로 좀 프렛 트러스라고 봤으면 좋겠고요. 자, 10번 문제랑 같이 좀 볼 건데 원래 트러스 구조는 인장력을 받는 경사제의 단면이 가장 크다. 일단 틀린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경사제는 압축력을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트러스의 형태예요. 이렇게 플랜지와 외부가 있는데 이 외부 부분을 비워서 경사제로 구성을 하고 이렇게 힘을 받으면 압축력이 경사제로 흐를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수직 부재는 눌렸을 때 이렇게 되려고 하겠죠. 휘어지려고 한다고요. 그게 이제 이렇게 되려고 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바깥쪽으로 힘이 당겨지는 형태예요. 그래서 수직 부재는 일반적으로 인장력을 받습니다. 당겨지는 힘이요. 이게 일반적인 형태고요. 일단 인장력을 받는 경사제라는 말도 좀 이상하지만 경사제는 압축력을 받는 경사제의 단면이 크다. 이게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문제. 그런데 이 위에 프렛 트러스는 일반적이지 않아요. 좀 특수한 경우에요. 얘는 하중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 이 수직 부재가 압축력을 받는 뭐 그런 아이입니다. 얘가 지금. 자, 그래서 수직 부재가 원래 인장력이 맞는데 이 프렛 트러스 또는 이렇게 모양 이렇게 나왔을 때는 수직재가 인장력을 받는다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두 개를 묶어서 보는데 이 문제는 잘 나오진 않아요. 잘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공부를 안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10번처럼 문제를 풀면 이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수한 문제가 나왔을 때 한번 푸는 거고요. 이름과 모양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11번.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력에 대한 문제예요. 부착력. 이게 지금 뭐 인장력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순수하게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력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답부터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확실한 것은 콘크리트의 부착력은 철근의 주장에 비례한다. 주장이라는 것은 원주의 길이라고 볼게요. 우리 철근이 이렇게 생겼겠죠. 이형 철근이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 이 원의 형태의
둘레를 원주라고 하죠. 이거를 펼친 것이 주장, 원주의 길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길수록 철근과 콘크리트는 더 잘 붙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단면적의 철근이 있을 때 이렇게 큰 거를 몇 개 넣는 것보다는 같은 단면적이 있을 때 작은 걸 여러 개 넣는 것이 이 철근과 콘크리트가 만나는 면적이 좀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하여 여기 지금 콘크리트의 부착력은 철근의 주장에 비례한다라고 일단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지금 반비례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틀린 답이에요. 자, 그리고 나머지 한번 천천히 볼 건데 1번 철근의 정착 길이를 크게 증가함에 따라 부착력은 비례 증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맞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철근의 정착 길이를 길게 한다는 것은 약간 뽑힐 수도 있는 인장력에 대한 저항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 부착력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압축 강도가 큰 것이 완전히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부착력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압축 강도가 클수록 부착력은 커진다라고 보는 거고요. 철근의 표면 상태와 단면 모양에 따라 부착력이 좌우가 돼요. 자, 우리 철근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중간에 세로로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이렇게 마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콘크리트가 요 사이사이에 잘 끼어들도록 하는 거고요. 이 단면 모양이나 표면 상태가 울퉁불퉁할 때 유리한 거죠. 유리하지 않은 것은 원형 철근의 경우인데요. 원형 철근은 매끈해서 콘크리트가 잘 붙기가 어렵다, 부착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2번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많이 나옵니다. 외부의 좌굴 방지하면 바로 스티프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랜지와 외부와 플랜지 이렇게 생겼죠. 압축력은 이렇게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 외부 부분이 굉장히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압축력을 받았을 때 순간적으로 팍 접어지는, 순간적으로 좌굴되는 이게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추가로 어떤 부재를 대어서 이 좌굴되는 것을 잡아주는데요. 이 부재가 스티프너라고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자, 13번 라멘 구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라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처럼 기둥과 보의 절점이 강접합되어 있는 거예요. 내부 벽의 설치가 자유롭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벽이 있으면 철근 배근하고 겉부집대고 콘크리트를 부으면 됩니다. 강접합이라는 말은 이렇게 기둥과 보가 만날 때요. 철근을 이렇게 정착해서 걸고 콘크리트를 한 번에 부어요. 그러면 이 부재와 부재가 완전한 접합이라고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은요. 자, 그리고 라멘 구조라고 해서 휨 응력이 발생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눌리게 되고 이렇게 받치고 있으면 전단력과 동시에 이렇게 휘어지려고 하는 힘도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자, 14번 철근 콘크리트 보의 느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일단 느끈은 전단력에 대한 보강이고요. 단부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단부에는 조밀하게, 중앙부에는 느슨하게. 그래서 2번이 틀린 답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15번 창문이나 출입문 등 문골 위에 걸쳐대는 거. 상부에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굽으로 뚫린 부분을 문골이라고 볼게요. 그 위에 상부에 걸쳐대는 돌, 인방돌이고요. 양쪽으로 20cm 이상 걸쳐지도록 해야 되고요. 1.8m가 넘는 조적조 계구부 위에는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인방돌이라고 볼게요. 자, 16번 다음 중 철 계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철 계단은 철판 대고 용접하면 되죠. 그래서 구조가 복잡하지도 않고 형태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3번이 틀린 답입니다. 자, 17번
다음 중 습식 구조와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습식 구조는 목 구조, 철 구조처럼 가늘고 긴 부재를 짜 맞춘 거고요. 일단 정답은 목 구조인데 습식 구조라는 것은 물을 써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몰탈, 콘크리트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콘크리트가 들어가는 그리고 몰탈이 들어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8번 철골 구조의 특성에 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철골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녹이 쓰는 거예요. 부식되는 거죠. 그리고 열을 받으면 얘는 그냥 녹아버립니다. 좌굴 또는 그냥 녹아내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내화적이다는 틀렸습니다. 자, 19번 벽돌 구조의 아치는 부재의 하부에 어떤 힘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건가요? 라고 했습니다. 일단 아치 구조는 주로 압축력을 받는다라고 보시고요. 인장력이 발생해버리면 이렇게 쏙 빠진다거나 이렇게 밀려나가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구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0번 면에 공류를 주어 경관을 확장하는 구조로서 곡면 구조, 부재 축선을 따라 발생하는 응력으로 외력을 저항하는 것. 이렇게 곡면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평판으로 했을 때보다는 이 스팬도 길게 할 수 있고요. 이 압축력에 대한 저항도 좀 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 거리 스팬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스팬이 긴 지붕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정답은 3번 되겠죠? 자, 21번. 아스팔트의 품질을 판별하는 항목과 거리가 먼 것은 아스팔트는 침입도 얼만큼 침이 잘 침입을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 신도 얼만큼 잘 펴지는가 그리고 가문비 열에 대해서 얼만큼 잘 버티는가 압축 강도는 벽돌에 들어가는 품질 검사입니다. 자, 22번 많이 나오는 문제죠. 자, 지금 변형률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기서는 수축률이라고 설명을 했죠. 일단 변형된 거 나누기 원래 해서 백분율 이렇게 해주시면은 정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죠. 23번 유리의 종류와 조합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일단 2번이 옳은 거고요. 스테인드 글라스는 성당이나 교회에 많이 쓰는 색 유리, 장식 유리죠. 자, 24번 철근 콘크리트의 특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이고요.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는 압축 강도의 10분의 1 정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는 주로 압축력만 받고 있죠. 자, 25번 절대 건조 비중이 0.3이 목재의 공급률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절대 건조 비중이 0.3인 목재의 공급률은 공급률 공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요 안에 비율을 집어넣으시면 되겠고요. 요 문제는 요 형태 그대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많이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많이 풀어본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하는 느낌으로 보면 1은 전체라고 봅시다. 비어있든 꽉 차있든 1에서 1 마이너스 1.54는 일반적인 전체적으로 목재들을 평균을 내서 이 평균 목재들을 톱밥으로 만들었을 때 그때의 비중 그리고 얘는 이 목재에 대한 절대 건조 비중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퍼센트가 나올 거고요. 이게 지금 이 전체라는 것은 비어있든 꽉 차있든 그냥 목재 하나 거기서 이렇게 평균을 낸 다음에 백분율을 내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얘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 제가 괄호까지 해놨습니다. 어떤 분들은 1에서 얘를 먼저 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답이 이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26번 소금기가 있는 모래를 쓰면 철근이 부식이 돼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27번 가장 높은 온도에서 소성된 구운 점토는 토도석자 순서 자기. 28번 타일을 시공한 후에 압착, 그러니까 타일을 두들겨 줘야 되겠죠. 또는 손으로 이렇게 밀어서 잘 붙도록 해주는 것이 압착을 하는 건데요. 타일이 떨어지는 현상은 박리 현상, 용어 문제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화 현상은 나중에 한번 나올 것 같은데, 시공을 한 다음에 우리 시멘트 안에 있는 성분이 흘러나와서 흰색 눈물처럼 흘러내리는 게 백화 현상. 소성 현상은 뭔지 모르겠고요. 동해 현상은 얼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다음 중 열 가소성 수지는 비닐 같은 거죠. 열 받으면 녹아버리는 거, 비닐, 아크릴 뭐 이런 건데, 염화비닐,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아크릴, 예, 뭐 이런 겁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30번 재료의 분류 중 천연 재료 아닌 것은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 아스팔트는 천연 맞나요? 라고 하는데 천연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래서 아스팔트는 석유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냥 천연 석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유 찌꺼기. 31번 슬럼프 값은 원래 높이에서 얼만큼 줄어들었나 보는 겁니다. 32번 현장에서 가공할 수 없는 건 강화유리예요. 한번 만들고 나면은 자르거나 다른 모양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33번 소성 온도, 굽는 온도예요. 재계로 추예요. 끝이 뾰족하게 생겼어요. 그냥 이것을 가마 안에 넣어요. 여기다 이렇게 표시가 다 있습니다. 온도가 얼마 이상 올라가면은 칸칸이 얘가 머리를 숙여요. 톡톡 머리를 숙인다는 말이고요. 거기 따라서 온도를 보는 것. 34번 멜라민은 목재를 붙이는 접착제로 이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35번 재료를 잡아당겼을 때 길게 늘어나는 것은 연성, 펴지는 것은 전성, 유연하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잘 늘어나기 때문에 유연하다, 연성. 36번 유리에 납을 섞어서 포함시키면 그 유리는 X선 차단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납이 크기 때문에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7번 화재 연소 방지, 내화성. 성면과 시멘트는 불에 강한 아이들이죠. 38번 알루미늄을 부식시키지 않는 재료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단 아스팔트고요. 이런 시멘트 몰탈이나 회반죽은 알칼리성입니다. 안 좋아요. 부식을 시켜요. 그리고 철강은 서로 다른 금속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아스팔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9번 석재의 용도로 옳지 않은 것은 나머지 다 맞는 말인데, 응회암은 좀 푸슬푸슬합니다. 흡수성이 높고 강도가 좋지 않아 건축용으로 부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0번 자, 시멘트가 공기 중에 습기를 받아 천천히 수화 반응을 일으켜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공기 중에 습기를 받아가 키워드입니다. 원래 시멘트는 내가 원해서 물을 붓는 거잖아요. 근데 물을 붓는 게 아니라 이 시멘트 포대에 어떤 방수가 안 돼가지고 공기 중에 수분이 들어가서 요 겉에만 싹 굳어버리는 것, 그것이 풍화, 에어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쭉 보실 거고요. 자, 이제부터 계획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읽어보는 시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문제가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7번 한번 볼까요? 수변전실, 뭐 물을 제어하거나 아니면 전기를 제어하는 그런 실은 사용 부하에서 멀고, 이거는 좀 애매하고요. 수전 및 배전 거리가 긴 거는 아무 의미가 없죠. 굳이 물을 쓰는데
건물을 뺑글뺑글 돌아서 가면은 배관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구배도 나오기가 어렵고, 구배, 경사도 나오기가 어렵고, 돈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흡수식 냉동기는 이런 증발기, 재생기, 응축기 요거 3개는 그냥 하나의 세트고요. 그렇게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0번 삼각 스케일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100분의 1, 200분의 1, 300분의 1, 400분의 1, 500분의 1, 600분의 1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800은 없어요. 자, 한번 읽어보는 문제. 고층 건물, 초고층 건축물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고층은 30층 이상, 초고층은 50층 이상. 한 층의 높이를 4m로 보고 곱하기 4, 그래서 120m, 얘도 곱하기 4, 200m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을 물어보는지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시고요. 자, 그리고 60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한 번씩 나오는데 한색 계통을 주방에 쓰는 게 좋나요? 라고 물어봐요. 식당에 쓰는 게 좋나요? 근데 밥 먹는 식당은 난색 계통이 좀 맛있는 색깔이죠. 보통 빨강색, 노란색 많이 쓰잖아요. 맥도날드나 롯데리아나 이런 것들 보시면 아무래도 좀 붉은색을 많이 쓰고 있고요. 뭐 최근에 카페베네 같은 거는 조금 민트색 같은 걸 쓰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뭐 식욕과는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만의 그런 방법일 수도 있고요. 무조건적인 건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그렇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읽어보시면서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